한국 해군이 소형 스텔스 이지스함이라는 파격적인 신무기를 꺼내들었습니다. 배수량은 겨우 500톤급이지만 성능만큼은 대형 구축함 부럽지 않은 이 괴물 같은 전함의 등장에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러시아와 협력하며 5,000톤급 이지스 전투함을 건조한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오자 이를 제압하기 위한 최적의 대응책으로 소형이지만 강력한 타격력을 지닌 스텔스함을 선택한 겁니다. 실제로 이 함정은 탐지 거리를 기존 동급 초기함보다 2배 이상 늘린 에이사 레이더를 장착해 무려 100km 이상 먼 거리에서도 적 함정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스텔스 설계를 통해 적 레이더 탐지율을 기존의 동급 함정보다 최대 70%까지 낮췄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 비룡 유도 로켓과 해성 대함 미사일을 은밀히 탑재해 기습적인 타격 능력까지 완벽히 갖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 해군은 작지만 강력한 펀치를 날릴 수 있는 새로운 해상 전략을 구체화하며 북한은 물론 주변국들에게도 확실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한국이 새롭게 개발하고 있는 스텔스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의 소형 스텔스 이지스함 개발은 향후 북한의 대형 전투함 증강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이자 중동 등 해외 시장까지 겨냥한 전략적 선택으로 평가됩니다. 북한이 러시아와 협력해 대규모 해군력을 증강하는 상황에서 대형 구축함을 늘리는 데엔 상당한 비용 부담과 운용 인력이 뒤따른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북한의 신형 함정을 방치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은 더 작은 배수량의 고성능 레이더와 스텔스 성능을 결합한 소형 이지스 전투함으로 균형 잡힌 해상 전력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과거 스웨덴의 비스비급 스텔스 코르벳이 600톤 안팎의 작은 체급으로도 실전 수준의 스텔스 성능을 보여준 사례가 있습니다. 이 함정은 레이더 반사 면적을 기존 동급 함정보다 약 50% 이상 낮춰 탐지 회피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한국이 개발 중인 소형 스텔스 이지스함 역시 이와 유사하거나 더 높은 수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상 침투 상황에서도 작은 스텔스함은 대형 함정보다 탐지 위험이 낮아 상대 이지스함의 초기 타격을 피해 효과적인 기습이 가능합니다. 이 점을 한국 해군이 높이 사서 실제 배치 계획을 빠르게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덱스 2025 같은 전시회에서 구체적 설계안과 모형이 공개되자 대외적인 관심도 크게 집중됐습니다. 해외 시장까지 고려하면 가격 대비 성능비가 중요한데 대형 구축함 한 척 건조 비용이 1조 원 이상까지 치솟는 반면 소형 이지스함은 2천억 원대 수준으로 추정하는 관측이 있습니다. 여기다 무인화, 운용이 가능해지면 인력 부담이 크게 줄어 운영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국방 분야 전문가들은 소형 이지스함이 호위함과 초기함 사이의 공백을 매우 효율적으로 메워줄 것이라고 봅니다. 북한이 5,000톤급 이상 대형 전투함에 이지스급 레이더를 장착한다고 해도 속도면에서 우월하고 노출 면적이 극도로 적은 스텔스함이 기습 타격을 가하거나 해상 교전에서 우위를 점하기가 훨씬 쉽다는 논리입니다. 군사적 효용성만이 아니라 중동 지역이나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병력 부족 문제와 해군력 확충이라는 현실적 딜레마를 안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병력 요구도가 낮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소형 이지스 전투함의 매력을 느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란 해군처럼 소형 고속정을 다수 운용하며 비대칭 전술을 구사하는 상대에게는 다양한 무장을 갖추고도 탐지당하기 어려운 스텔스 전력이 더욱 요긴합니다. 그래서 새로 공개된 개념안은 함정 상부 구조물을 최대한 줄이고 수면에 밀착된 선체로 항적을 축소했습니다. 프로파일 자체가 극도로 낮아져 레이더뿐 아니라 적외선 탐지에도 대응력을 높였다는 평입니다. 후반기에 해성 대함 미사일을 내장형으로 장착해 발사 시에만 경납고가 열리는 시기라 외부 형상이 매끈하게 정리됐습니다. 전방 무장도 과감한 구성을 시도했다고 전해집니다. 작은 함정인데도 20mm급 근접방어 체계를 비롯해 유도 로켓까지 탑재해 근거리 대함정과 대공전 모두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실제 운용 단계에 들어가면 함정 중앙의 대형 마스트에 신형 다기능 레이더가 탑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레이더가 일부 이지스 기술과 유사한 방공 및 표적 추적 기능을 지원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아직 공개되지 않은 비화가 하나 있습니다. 당시 내부 연구진들이 스텔스 도료의 실험 조건을 획기적으로 바꿨다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인 스텔스 페인트 테스트는 작은 금속 판넬로 진행하지만 이 연구소는 실험 크기의 선체 일부를
별도로 제작해 한국 서해 해무, 염분 등 지역 특성을 그대로 재현한 대형 수조 탱크 안에서 코팅 성능과 내구성을 실험했다고 알려집니다. 이로 인해 실전 환경과 유사한 환경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초기 작전 투입 시 결함 발생 위험을 크게 줄였다는 후문입니다. 현재 해검 무인정 등으로 대표되는 국내 무인 수상정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추세라 이 소형 이지스함 역시 유무인 복합 운용 방식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작은 승조원만 탑승시키거나 완전 무인으로 전환해 적의 대응 속도가 늦을 때 치명타를 줄 수 있는 전술 구상입니다. 만약 북한이 신형 이지스급 함정이나 자함방공 능력을 강화한다 해도 낮은 RCS와 빠른 기동성을 지닌 소형 스텔스 이지스함이 공중해상 표적을 동시에 추적하며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이런 방향성은 국제군비 시장에서 상당히 경쟁력 있습니다. 동급 배수량에서 레이더 피탄 면적을 대폭 줄이고 장거리 탐지와 정밀 타격 능력을 고루 갖춘 사례가 드물기 때문입니다. 해외 바이어 입장에서는 소수의 대형 함정 대신 다수의 소형 스텔스 함정을 배치해 해역 통제력을 높이려는 전략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작지만 강력한 함방을 가할 수 있고 적에게 탐지당하기도 쉽지 않아 해상 전역에서 기동전을 펼치기에도 유리합니다. 특히 북한이 보유 중인 수상함은 대공방어 능력에 제한이 있고 레이더 체계의 수준도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반면 한국의 소형 이지스함은 A사 레이더를 함정에 맞게 경량화하면서도 위상 배열 기술을 활용해 다중 표적을 동시에 추적할 예정입니다. 레이더 성능 면에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스텔스 능력도 놓치지 않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이 추진하는 스텔스함의 배수량은 대략 500톤 안팎으로 예상되고 있어 스텔스 설계와 무인 운용이 결합되면 상당히 높은 운용 효율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작전으로 적 해안가나 요충 해역을 기습해 무력화를 시도하고 재빨리 이탈하는 타격 후 이탈 전술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북한 입장에선 강력한 대함 미사일 방어 체계가 없이는 이런 소형 함정을 확실히 제압하기 어렵습니다. 과거 미 해군의 주말 특급 구축함이 스텔스성을 극단적으로 끌어올렸지만 그 크기가 15,000톤 이상이어서 건조 비용과 유지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반면 한국의 소형 이지스함은 적정한 배수량으로 스텔스성, 화력, 기동성을 조화롭게 갖추겠다는 구상이라 대형 함정에 비해 유지비 측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설계 업체들은 이 함정이 한국 해군의 고속함인 윤영하급을 부분 대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분쟁 지역에서 긴급 임무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함은 해적 소탕이나 특정 분쟁 수역에서의 통제 작전까지 커버할 수 있으니 무인 운용 환경이 도입되면 단기간에 작전에 투입해 인명피해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군이 대형 항공모함이나 대형 구축함 전력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과 유연성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전략 기조가 보입니다. 이 기조는 실제로 소형 스텔스함 건조 사업에도 반영돼 모형 공개 이후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기술 검증 단계에 진입했다는 말이 오가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이 수년 내 5,000톤급 대형 호위함을 완비한다고 해도 과도한 무장과 스텔스 설계를 접목한 한국의 신형 소형 이지스함을 1대1로 상대하기가 까다로울 것으로 전망합니다. 작은 함선인데 여기에 스텔스 기술이 접목되어 작은 목표물을 찾기조차 쉽지 않고 무인기 탑재나 드론 연계로 상대 레이더망을 교란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무장 측면에서도 대한미사일과 근접방어 그리고 유도 로켓 체계가 결합되면 근거리 교전부터 원거리 해상 타격까지 두루 커버 가능합니다. 단순히 미사일만 실으면 근접전에서 취약할 수 있는데 이번 소형 이지스함은 치열한 근접전까지 대비했다는 게 특징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역시 높은 자동화율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 호위함이나 구축함은 승조원만 100명에서 200명 이상이 필요하지만 소형 스텔스 이지스함은 그보다 훨씬 적은 승조원으로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링크를 통해 작전 정보를 공유하면 무인기나 다른 함정과의 협동작전 능력도 높아집니다. 정량적인 수치로 따져보면 가령 같은 500톤대 함정이라 해도 기존의 일반 초계함은 탐지 반경 50km 수준의 레이더를 쓰고 표적 추적이 10개 안팎으로 제한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소형 이지스 레이더가 적용되면 탐지 반경 100km 이상, 다중 표적 추적 능력 30배 이상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오릅니다. 물론 실전 배치 후 정확한 수치가 공개돼야 알겠지만 기존 대비 2배에서 3배 이상 향상된 성능이 유추된다는 관측입니다. 개발 속도를 가르는 건 결국 기술력과 예산입니다.
국내 주요 조선소가 이미 대형 이지스 구축함과 잠수함, 무인 수상정 등을 두루 건조한 경험이 있어 연구 인프라가 잘 갖춰졌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정부 차원에서 수출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면 재정 지원도 뒤따를 수 있어 조기 실전 배치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현재 한국 해군은 큰 함정은 큰 함정대로, 작은 함정은 작은 함정대로 운용하는 복합 전력 구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적이 이지스함을 도입하더라도 소형 스텔스 이지스함을 바탕으로 빈틈을 노리는 작전이 가능해진다면 그만큼 확실한 억제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해검 무인정 등으로 시작된 해상 무인 전력 전환 분위기도 이런 계획과 맞물립니다. 자율항해와 표적 식별 능력이 향상되면 궁극적으로 소수의 인원만 탑승한 소형 이지스 전투함이 무인 수상정 부대를 지휘하면서 작전을 펼칠 수 있습니다. 최전방 해역에서 적의 주요 함정을 사전에 탐지 타격하고 필요시 무인정이나 드론으로 후방 교란까지 맡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형 소형 이지스함이 실전 배치된다면 한반도 주변의 해양 균형이 이전과 상당히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이나 중국 같은 주변국도 소형 스텔스 코르벳급을 운용하긴 하지만 이지스급 방공 능력까지 갖춘 사례는 드뭅니다. 그만큼 한국은 앞선 기술력을 과시하면서 지역 내 안보 환경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다음은 25년 4월 11일 구축함 극비기술 영상입니다. 2023년 초 특정 대기업 연구소에서 극비리에 진행된 KDDX 신형 레이더의 탄도미사일 요격 추적 실험이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군 시험장에 배치된 모의 탄도 타깃을 레이더가 실시간으로 탐지 추적하며 요격 타이밍을 잡았는데 성과가 꽤 인상적이었을 정도로 성공적이었는데요. 해당 연구소 기술진은 미국 측 이지스 시스템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새로운 알고리즘을 적용했고 성공적으로 추적 데이터를 확보해냈습니다. 이후 외부 언론 발표 없이 시험이 조용히 마무리됐습니다. 인도의 항군사 전문 매체 IDRW가 2025년 기준 세계 최강 구축함 전력 보유국 탑5를 선정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세계 이목이 한국에 쏠렸습니다. 이들이 언급한 국가별 순위는 미국 1위, 중국 2위, 일본 3위, 그리고 4위 인도, 5위 한국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순위를 딱 보고 과연 인도가 한국보다 앞선다고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데요. 실제 데이터나 함정 운용 현황을 보면 한국 해군 구축함 전력이 인도에 밀린다고 보긴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선 구축함이라는 존재가 해군력에서 갖는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항공모함이 함재기를 이용한 전략투사 능력을 상징하고 잠수함이 보이지 않는 바다에 착역할을 한다면 구축함은 이 항공모함 전단을 호위하고 대공, 대함, 대잠 임무를 고루 수행하는 핵심 전력입니다. 특히 이지스 시스템을 탑재한 최신 구축함은 탄도미사일 요격부터 장거리 정밀 타격까지 수행 가능한 최정예 함정으로 꼽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IDRW가 내놓은 세계 최강 구축함 전력 탑5 명단에서는 인도가 4위, 한국이 5위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물론 인도는 세계적으로 군사 강국임은 부정할 수 없는 국가입니다. 하지만 알레이버크급으로 상징되는 미국 해군이나 양산으로 체급을 키워가는 중국 해군, 그리고 과거부터 해상자위대를 강화해온 일본이 상위권에 드는 것은 당연한 흐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IDRW에 따르면 인도와 한국을 단순히 척수로 나눠서 순위를 매겼는데요. 인도 해군은 델리급 콜카타급, 비샤카파트남급 등을 합쳐 총 13척의 구축함을 운용 중입니다. 반면 한국 해군도 세종대왕급과 충무공 이순신급, 그리고 최신 정조대왕급까지 포함해 13척 안팎의 구축함 전력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겉보기만 놓고 보면 양국 모두 구축함을 13척씩 보유하는 셈인데요. 하지만 세종대왕급이나 정조대왕급은 그 자체로 스파이 원디 및 차세대 레이더를 탑재한 이지스 함정이며 최대 128셀 이상 되는 수직 발사기를 갖추고 있어 활용면에서도 차원이 다릅니다. 반면 비샤카파트남급은 스텔스 설계와 현대화된 체계를 자랑하지만 아직 이지스급 통합 전투체계를 갖춘 것은 아니라는 차이가 존재합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은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인 KDDX까지 개발을 추진 중인데 이 함선은 만재 배수량이 8,000에서 9,000톤급으로 알려졌으며 신형 국산 레이더를 탑재해 탄도미사일 추적 능력까지 보강할 예정이라는 점이 주목됩니다. 특히 초반부에 언급한 KDD, X레이더 극비 시험 사례가
바로 이 함정에 적용될 기술을 시험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인도와 같은 척수라도 전투력에서는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물론 인도의 차세대 프로젝트로 꼽히는 프로젝트 18, 일명 NGD를 통해 만재만 3,000톤급 초대형 구축함 건조 구상을 내놓고 있습니다. 최대 144셀에 달하는 수직 발사기가 탑재된 괴물 함정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 흘러나오기는 합니다. 하지만 인도는 과거부터 역사적으로 한 번에 제대로 된 무기 체계를 개발하지 못한다는 치명적인 사례를 다수 갖고 있습니다. 이 매체는 구축함의 숫자와 배수량, 또 최신화를 종합적으로 평가했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1970에서 80년대에 건조된 라지푸트급이나 일부 노후 함정까지 포함해 인도 해군의 13척 보유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걸 한국 해군으로 치면 이미 도태를 앞둔 구형 함정까지 일률적으로 평가 대상에 넣은 셈입니다. 인도의 신형 구축함으로 분류되는 콜카타급, 비샤카파트남급은 성능이 준수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각 32셀 혹은 48셀 수직 발사기 규모로 이지스 시스템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인데요. 반면 한국의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은 128셀을 활용하며 여기에 SM-2 계열 대공미사일과 함대지 함대잠 무장을 다양하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조대왕급 역시 128셀 이상으로 확장해 SM-6급 미사일이나 탄도미사일 요격용 무장 도입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방산 전문 매체인 제인스닷컴이나 국내 해군본부 자료를 살펴보면 정조대왕급에서 추진 중인 신형 통합 전투체계가 기존 이지스 시스템보다 더 발전된 대잠 및 대공교전 알고리즘을 내장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한국 구축함 전력이 단순히 인도와 13척씩 같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인도 해군도 동시다발적으로 파키스탄 그리고 인도양에 진출하려는 중국 해군을 견제해야 하므로 구축함 수량이 절실한데요. 하지만 예산 문제와 조선소 인프라 구축의 어려움, 또 국산 무장 통합 난이도 등에 부딪혀 신규 함정 건조가 쉽게 속도를 내지 못하는 형국입니다. 반면 한국은 북한 억제라는 기본 임무 외에도 중국과 일본의 해군력 증강 속도에 대응해야 한다는 과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어떤 나라보다도 차세대 함정 건조에 더욱 적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이 바로 정조대왕급과 KDD-X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현 시점에서 어느 쪽이 더 빠르게 구축함 전력을 업그레이드하고 있는지는 꽤 분명해 보이는데요. 그럼 우리보다 상위에 있는 나라들은 어떠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세계 최강이라고 해도 부족함이 없는 미국 해군은 알레이버크급을 70척 이상이라는 엄청난 숫자를 운용하며 21세기 강력한 해양 패권의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052D와 0550의 대량 건조로 압도적 양적 우위를 빠르게 확보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일본 해상자위대 역시 이지스 함정을 8척 운영 중이며 그 외 호위함 30여 척을 합쳐 상당한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도의 군사보도 매체인 IDRW는 일본이 최대 42척을 보유한다고 제시했는데 구축함과 호위함을 대범하게 묶어서 계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도가 4위 자리라도 꿰차려면 항공모함 전단과 구축함 전력을 유기적으로 활용해 해양 투사력을 증대해야 하지만 인도 항공모함인 비크란트와 비크라마디티아 두 척이 아직 본격적인 실전 능력을 완벽히 갖췄다고 보기는 어렵고 차기 항공모함 건조 계획도 순조롭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구축함이 해상 전력의 실질적인 중추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인도 해군이 운영 중인 구축함이 노후와 현대화 격차를 함께 극복해야 한다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는 점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반해 한국 해군은 항공모함 건조보다는 차세대 이지스함 강화에 집중해 제한된 예산으로 최대 효과를 노린다는 전략 노선을 택했는데요. 한국이 계획 중인 정조대왕급 3척이 추가로 건조되면 기존 세종대왕급 3척과 함께 총 6척의 이지스 구축함이 완성됩니다. 또 여기에 KDD-X 6척 도입까지 이루어지면 중장기적으로 최대 12척의 이지스 체계 기반 구축함을 확보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명실상부 구축함으로만 따지면 세계 4위의 강력한 전투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반면 인도는 프로젝트 18로 일컫는 이른바 NGD의 구체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인도 측 발표에 따르면 만재 배수량 13,000톤 이상의 초대형 함정으로 최대 144셀 수직 발사기와 브라모스2 미사일 탑재가 핵심 골자가 될 전망인데요. 만약 이 구상이 예정대로 실현되면 단순히 구축함을 넘어 순양함급 화력을 지닌 괴물배가 탄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인도의 군사 전문가들은 10년쯤 뒤 인도 해군이 NGD로 새로운 전력을 완비하면 아시아 해군 판도도 뒤집힌다고 기대를 걸고 있지만 이 구상에는 수많은 변수가 따르기 때문에 세계군 전문가들은 사실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인도는 먼저 조선소 설비를 대거 개선해야 하고 국산 무장 통합 기술도 보완해야 하며 예산 확보가 관건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 무엇 하나 제대로 계획이 잡혀 있지 않습니다. 사실 인도는 여전히 외국 시스템 의존도가 높아 자국 내 무기 도입 시기가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비해 한국은 이미 세종대왕급과 정조대왕급을 통해 축적된 이지스 운용 노하우를 갖추고 있으며 방위산업 수출 호조 덕분에 조선 능력과 무장 개발 역량을 점차 확보해가고 있습니다. 방산기업에서 KDDX 신형 레이더를 비공개 시험했던 사례만 봐도 한국이 독자 기술을 강화하는 과정이 순조롭게 이어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KDDX는 만재 8,000에서 9,000톤급이지만 레이더 성능과 전투체계는 정조대왕급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될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이를 통해 대공, 대잠, 대함 능력을 모두 수행하는 만능 플랫폼으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결국 인도가 어떻게든 한국만큼은 앞서고 싶다는 의욕을 불태워도 현실은 만만치 않은 게 사실입니다. 특히 인도 해군이 노후 함정 교체와 신규 대형 구축함 건조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와중에 중국이라는 더 거대한 해군력을 견제하면서도 예산과 기술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을지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데요. 정리하자면 한국과 인도의 구축함 경쟁 구도는 향후 10년간 아시아와 나아가 전 세계 해군 역학에 적잖은 파급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인도 군사 매체 IDRW가 인도 해군은 4위, 한국 해군은 5위라는 평가를 내놓았어도 추후 한국의 KDDX가 SM-3급 미사일까지 장착하고 동북아 바다를 누비게 된다면 세계 해군의 구축함 판도는 크게 달라질 전망입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